집권 2기 첫 국정 연설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지금이 바로 미국의 황금 시대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상호관세 위협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정 연설, 역사상 가장 길다. 108분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들어올 때부터 거의 쇼 같았어요.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보다는 사실 네. 스타일, 쇼맨십이 돋보였던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과거 리얼리티 쇼. 그렇죠. 예, 네. 108분이라 그러셨죠. 예, 보통 한 1시간 남짓하죠. 예, 이전 대통령들은 1시간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갖다 하는데 이렇게 좀 장황한 연설이 조금 트럼프의 정치적인 상징 중에 하나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좀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원래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내가 역시 중심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가 내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역시 쇼를 지금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내가 중심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과시하는 정치적인 쇼, 이벤트로 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이른바 손님이 나왔습니다. 네, 올림픽,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미국 남자 아이스하키 팀이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퇴역 전쟁 영웅, 불법 이민자들로부터 피해 입은 가족도 나왔는데, 이렇게 특별 손님 자주 옵니까? 과거에 이제 북한 관련해서 한번 온 것 같긴 기억이 맞아요. 있습니다만. 예, 네.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 초청 손님을 불러서 그러니까 연설을 하지만 이게 이제 말로써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겠지만 청중을 불러서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좀 각인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죠. 역대 대통령들이 다 사용을 했는데, 근데 트럼프는 조금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초청한 것은 나름대로 조금 재밌었어요. 굉장히.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이 이 아이스하키 이 금메달을 딴 게 1980년 이후에 처음일 거예요. 굉장히. 예. 그리고 이제 캐나다한테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캐나다가 지금 좀 앙숙이 돼버린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게 트럼프의 이 메시지라는 것이 늘 우리가 지금 늘 지고 있었는데 내가 등장하면서 미국이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인데, 캐나다한테 늘 져왔는데 캐나다를 이겨버린 것이에요. 속으로 굉장히 조금 쾌재를 불렀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 아이스하키 팀을 불러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이스하키 팀이 승리를 했다.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었고, 전쟁 영웅 마찬가지죠. 지금 안보를 갖다 강화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정당화가 되는 것이고, 이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피해를 본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본인의 이 강경한 이민 정책을 정당화한 것이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맞불을 놨어요. 네. 예, 이 이민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관세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의 급소죠. 앱스타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을 갖다 초청을 해서 이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이제 시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조금 싸우는 어떤 그런 양상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잠깐 앵커멘트에 나오긴 했지만 미국의 황금 시대가 자기가 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근원 물가가 상승률이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등등등의 여러 가지 수치를 내보였습니다. 근데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수치 얘기할 때 자기 생각에서 나온 수치인 경우도 있고, 옆에 이제 근거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근거 있는 이야기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2기가 출범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전 정부, 바이든 행정부 말기부터 근원 물가가 조금 잡히는 추세였죠.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이 경제 정책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 외생적인 변수, 그러니까 글로벌 에너지 가격도 좀 안정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글로벌 이 공급망도 어느 정도 조금 안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좀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물가가 좀 잡힌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계속 금리를 낮추라 그러는데 트럼프가 낮추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낮췄었으면 아마 조금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요인들 때문에 좀 근원 물가가 잡히는 상황인 건 맞는데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수치를 트럼프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적인 맥락으로 잘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좀 그렇죠. 네. 예, 근데 트럼프는 거기에 특히 능하기 때문에 수치와 어떤 해석은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이 위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관과 좀 냉랭하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는데 일단 이 위헌 판결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10% 해놨는데 이거 더 올릴 수 있다. 네. 다른 법안으로 국회 필요 없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네.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 뭐 이파라는 이제 그 국제경제권한법이라는 것이 이 트럼프가 지금 무소불위의 어떤 이 관세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그거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온 거지. 관세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판결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바로 이 무역법 122조일 것이에요. 거기에 근거를 두고 글로벌 관세의 10%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뭐 행정명령에 바로 서명을 갖다 해버렸고 그리고 며칠 후에 이걸 15%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상한치예요. 15%. 근데 그거는 지금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문제가 150일 지나면은 이게 소멸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의회가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면은 의회가 갱신을 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플랜 B를 지금 뭐 가동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게 무역법 301조 그죠 이제 이게 그 트럼프의 대중국 관세 일기 때 대중국 관세를 좀 정당화해줬던 그런 법인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 불공적 무역 관행을 집어가지고 보복 관세를 갖다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국가를 갖다가 타겟하는 어떤 그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국가 안보를 이유로 어떤 이 핵심 전략 산업이죠. 뭐 예를 들어서 철강 산업이라든지 알루미늄 산업 그리고 자동차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전략 산업에 대해서 품목 관세를 갖다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 역시 트럼프 일기 때 철강 관세, 알루미늄 관세의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네.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는 것은 일단 이 관세 상한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기고 싶은 만큼 매길 수가 있어요. 뭐 이론적으로. 중간에 150%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했지 매길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 포괄 아니죠 상호 관세였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한선이 둘 다 없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발동을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조사를 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갖다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조금 뭐 좀 트럼프가 예전 같지는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사가 필요하고 어떤 근거가 필요한데 그 이파라는 것은 사실 뭐 어떠한 이유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사용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야 너희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게 펜타닐이 지금 많이 유입되고 있어 시정해 그러니까 뭐 잘 안 하고 있으면 야 그럼 25% 이런 식으로 정말로 뭐 무소불위에 그러니까 뭐 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댔는데 네. 이런 식의 관세 정책에는 분명히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예. 또 이제 그동안 뭐 계속 여러 나라와 이제 관세를 맺어 왔는데 지금 대부분 교육국이 이 합의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 그러지 않으면 더 큰 나쁜 결과가 네, 있을 것이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걸 협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러니까 네.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캐나다는 사실 이것 봐라 우리가 한 얘기가 다 맞지 않았니 뭐 네. 이제 이러고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국가들은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대법원 판결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우리가 맺은 뭐 관세 협정 이거 다 무효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반기를 들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우리가 냈던 관세를 좀 환급해줘 뭐 이런 네.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래도 본전은 챙길 텐데 네. 혹시라도 대들면 내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지금 무기로 삼아가지고
조금 뭐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미국하고 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란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어요. 나는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어라는 말은 했지만 아직 근데 우리 결과가 안 나온 상태야라고 한 걸 보면 26일 날 있을 제네바에서의 협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외교로 안 끝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네.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트럼프라는 이 사람이 사실 대통령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전쟁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라크 전쟁 같이 끝없는 전쟁이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네. 이런 전쟁을 나는 안 하겠다. 그리고 중동의 수렁에서 발을 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서 당선이 됐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란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신의 대표적인 정치적인 브랜드에 배치되는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이렇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네. 속으로는 조금 뭔가 이 외교적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최근에 지금 군사적인 성공을 좀 거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기 초에 뭐 미드나잇 해머 전략이라고 해서 벙커버스터 떨어뜨린 것도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성공한 이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뭐 마두로 체포도 뭐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성공의 근거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간에 미국 군인의 희생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뭔가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게 이제 국내 정치적인 지지로도 어느 정도 이어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 트럼프가 업된 부분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연속되는 어떤 군사적인 성공 때문에 조금 뭔가 자신감이 조금 과도한 자신감이 생겼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는 휴브리스라는 좀 말을 쓰는데 자만이 조금 생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동시에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려운 상황을 이런 어떤 이 좀 국민들의 관심을 갖다가 조금 외부에 좀 돌리는 어떤 그런 효과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함부로 군사적으로 발을 좀 들였다가는 장기전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 있다. 네. 저는 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연결된 질문이지만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것이 난 힘을 통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번 과신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 과신해 왔는데 네네. 더 할 것이냐 이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힘을 평한 통화라는 것이 힘을 이용해서 군사적으로 분쇄를 해서 그러니까 쳐들어가 가지고 정권을 뒤집은 다음에 그런 어떤 그러고 난 다음에 평화를 이룩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네. 본인이 원하는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것이죠. 아. 예,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군사적인 협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어떤 이 개입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보여주기에는 보여줘야 돼요. 근데 세게 보여줘야 된다. 트럼프 측에서 나오는 일관된 메시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 첫 번째 우선순위는 외교적인 옵션이다. 이게 이제 어젠가 그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우리는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 이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은 칠 수 있다. 이런 이 협박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힘의 과시가 이란에게는 상당히 크레더블하게 신뢰성 있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두 가지 옵션을 갖다가 다 굴리고 있는 상황인데 함부로 발을 들였다간 그러니까 군사적인 옵션을 실행에 옮겼었을 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메네이를 제거한다든지 이란의 뭐 핵심 군사 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나 쉽죠. 근데 이란이 보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이 중동에 있는 미국의 이 군사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미사일 능력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더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참 미국에게는 뼈아플 수 있는 것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은 이게 국제 유가가 뛴단 말이에요. 지금 중간 선거가 불과 9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건 분명히 트럼프에게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괜히 들쑤셔놔가지고 지금 기름값 올려놓고 이제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딜레마적인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게 많은 것이 뭐 여러 가지 해군도 가 있고 네네. 그리고 뭐 레바논에 있는 외교관 철수하라, 가족 네네네. 철수하라 얘기도 한 것도 보고 네네. 하면 뭔가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보여줄 것이냐, 즉 네. 이른바 요즘에 얘기 나오는 것이 코피 작전, 네네네. 살짝 때리겠다. 네. 근데 이 정도 가능한 겁니까? 이게 재밌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 일기 당시에 취임하자마자 김정은과 이게 거친 언사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Fire and Fury, 그죠? 예, 화염과 분노의 작전을 뭐 돌입할 수 있다. 그랬을 때도 소개령이 내려졌어요, 한국에서요. 예, 그래서 슬슬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군사적인 위협이 상당히 이란에게는 신뢰성 있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이들이 굴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차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근데 사실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은 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목표를 갖다가 넓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 미사일 지금 이 탄도미사일 능력이 대단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사거리를 갖다가 몇 킬로 이내로 줄여라. 그리고 너희들 외교 정책 양태를 바꾸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하는 어떤 그런 정책, 예멘의 후티 반군을 갖다 지원하는 정책, 그리고 하마스를 갖다가 뭐 지원하는 정책, 이런 걸 갖다 바꿔버리라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란의 정체성을 갖다 아예 싸그리 다 바꿔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참 들어주기 어려운 그 요구이고,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목표를 그러니까 이 핵무기 위협을 좀 제거하는 것이라면은 어느 정도 이란에서도 응할 좀 의향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쪽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치킨 게임 양상을 띠고 있는데 네. 양측 모두 전쟁은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예. 잘은 모르겠지만 제 진단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관심 갖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었어요. 네, 즉 네. 북한이 이제는 뭐 중국 만난 다음으로 좀 미뤄진 거냐, 아니면 워낙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좀 관심 안 갖는 거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것도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사실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시작한 것은 벌써 한참 전이죠. 네. 뭐 단적인 예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이 정강 정책에서 북한 핵 문제의 위중함이 빠졌어요. 네. 예전에는 뭐 형식적으로라도 있었거든요. 이게 다 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이제 안 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당장 이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국민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잃어버렸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꾸 북한 비핵화 얘기를 갖다 하면은 좀 피로감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난 어떤 그런 현실이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해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뭐 미국이 처한 뭐 외교 정책 위기라 그럴까요? 긴박한 어떤 외교 정책 현안이라는 것이 이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내야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금 미중 경쟁 지금 뭐 3월 말 4월 초 방중한다고 하는데 그거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어떤 외교 정책 현안이 있는데 굳이 뭐 북한 비핵화를 언급해가지고 뭐 국민들이 좀 약간 생뚱맞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뭐 굳이 또 김정은을 자극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분명히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재가동하고 싶어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굳이 북한 뭐 핵 문제를 언급해서 자극해? 이제 이런 심리도 작용을 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일차적으로는 저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 순위에서 조금 밀려나고 있는 어떤 그런 현실이 반영됐다라고 우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이제 연설이 이제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를 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를 좀 볼 수 있는 연설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공화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약간은 좀 반응이 애매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실제로 보니까 네. 아직까지 트럼프의
영향력이 공화당에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들었거든요. 중간 선거까지 쭉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나 살아있다예요. 나 살아있네. 그리고 정말로 살아있네 이제 조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간 선거도 트럼프 중심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치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죠.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양극화된 미국 정치의 구도를 생각하면 뭐 36%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정말 핵심 지지층만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전통 공화당 당원들이 조금 등을 돌리고 있는 것도 좀 보여요. 이제 그런 게 이 아이스, 그러니까 이민 단속국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너무 과잉 단속을 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민 2명이 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야 이거는 정말 아닌데 이거는 뭐 중간 선거에서 악재가 될 수 있어. 뭐 이제 이렇고 그리고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즈음해서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불법이라는 결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하원에서. 근데 보니까 공화당 의원이 뭐 한 대여섯 명, 여섯 일곱 명이 보니까 거기에 동참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과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텍사스에서 최근에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이게 이제 그 주의회의 의원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연방 상원의원 그 보궐선거가 아니고 주의회의 상원 의원 보궐선거였는데 요 지역구가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몰표를 몰아준 지역이에요. 그렇죠. 트럼프가 17% 더 많이 표를 받아갔거든요. 해리스보다. 근데 이번에 이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까 14%를 더 많이 가져서 갔어요. 민주당 후보가. 그러니까 그 스윙의 폭이라는 게 30%를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텍사스에 또 다른 이번에는 이제 연방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것도 가볍게 민주당 후보가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이 아니고 이제 텍사스는 공화당의 텃밭 중에 텃밭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공화당 성향의 주를 갖다 레드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여기는 루비 레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뻘건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이변이 발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로 트럼프의 후광을 입지 않으면은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트럼프를 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어떤 그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조금 애매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트럼프만 지지하다가는 후보 자리도 날아가고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구 의원들은 조금 트럼프와의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이게 뭐 지금 당장 뭐 레임덕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균열은 발생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